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화요일 6주차 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시간이에요. 음식 수행을 하는 시간인데요. 여섯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제일 궁금하시죠?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이야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걸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쭉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바꿔보셨나요? 예, 좋아요. 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바꾸려고 너무 끙끙거리지는 마세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 바꿨더니, 내 몸이 이렇게 변했네? 좋아졌네? 이렇게 해서 재밌어서 하셔야지, 이걸 한번 끝까지 내가 배운 거 다 바꿔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해보니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희망의 마음으로 이 강의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시면 여러분 12주가 끝난 후에 여러분 몸에 큰 변화,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여기에 하나의 길이 있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자연의학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다시 쭉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까요? 자, 1강에는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무슨 강의를 했냐면 이거 얘기했죠. 병의 원인을 알아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연의학은 어떻게 보면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그런 의학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증상은 아주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표준의학은 증상에 따라서 내과도 가고 신경외과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피부과도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연의학은 그게 아니에요. 근본 뿌리 이것은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부터 니시의학까지 쭉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대해서 1강에서 우리가 배워봤어요. 너무 심플했죠? 자연의학의 또 하나 특징 정말 심플하다는 거예요. 알면 모르면 영원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뭐라고 그랬나요? 악액질이다라고 그랬어요. 악액질. 그리고 뒤에 쭉 흘러가서 니시가초주의 자연의학은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을 만드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만병의 근원은 장의 긴장. 그래서 장내 숙변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무쇠혈관. 무쇠혈관이 고장나서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이 고장난 거다라고 해서 무쇠혈관과 장내 숙변, 장의 긴장을 치료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정말 많은 병을 치료하게 되죠. 자, 1강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1강의 수행 과제는 뭐 했나요? 어떤 거 했나요? 악액질을 만드는 원인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음식 때문에 악액질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 음식은 악액질도 만들지만은 여러분들의 에너지도 만들고 여러분들의 피와 살을 만들잖아요. 불건전하게 먹었을 때 악액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마음도 똑같죠? 건전하냐, 불건전하냐에 따라서 불건전한 마음을 계속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불안과 초조, 분노, 이런 여러 가지 불건전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서 또 악액질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습관, 잘못된 습관이죠. 운동 습관이라든가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든가 운동을 좀 너무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생체 리듬까지 이런 불건전한 습관을 갖고 계시면 또 몸에 악액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온도에 의해서 악액질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원인을 이미 밝혀진 거예요. 이 네 개가 여러분들이 병을 만드는 뿌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생겨있는 악액질을 어떻게 제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1강에서 우리가 총론으로 배웠어요. 그 첫 번째, 그래서 수행 과정은 뭐였죠? 1강의 수행 과정. 일단은 저녁밥 이후에 야식을 한번 좀 줄여보자. 그리고 끊어보자. 라고 한 게 1강 수행 과제였고요. 제 2강의 수행 과제는 뭐였나요? 일단은 이제 악역질의 원인이 알았으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는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우리가 12강을 통해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자, 그래서 2강에서는 섞어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섞어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음식 먹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무 심플해요. 건강에 좋은 것 먼저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채소, 과일, 통곡물 이런 것들 건강에 좋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요것을 먼저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샐러드 먼저 충분히 드시면 된다는 얘기를 2강에서, 그리고 그걸 수행 과제로 했어요. 섞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행 과제로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한번 체험해 봤고요. 제 세 번째 강의는 언제 먹을 것인가예요. 어떻게 먹을 것인지, 언제 먹을 것인지, 어떻게 먹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생체 리듬에 맞게 먹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헐 단식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야식을 끊고 아침까지 공복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게 되면은 16대 8 아니면 18대 6 우리가 아침은 가볍게 이렇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은 우리가 공복 상태를 유지한 거 이런 것들을 간헐 단식이다. 그래서 간헐 단식도 한번 여러분들이 수행 과제로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강에서는 이제 4강부터는 정말 뭘 먹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4강의 핵심은 9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표준 의료에서 5가지 영양소를 갖다가 주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음식으로 주장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음식 먹는 거에서 얘기하지만 자연의학은 9가지예요. 4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요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죠. 뭐였죠? 제일 중요한 것이 표준의료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었는데 자연의학에서는 여기에 4개가 추가돼요. 제일 중요한 물이 들어가요. 물. 그 다음에 식이섬유,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그 다음에 식이효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갖다가, 자연에서 먹는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9가지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중에서 제 4강에서는 물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공복에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대로 공복에 먹고 식후에는 좀 물량을 좀 줄여서 먹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5강에서는 탄수화물 얘기했어요. 통곡류, 그 다음에 채소, 과일 이런 것들 먹는 것을, 특히 현미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현미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현미를 막 먹으면은 속도 불편하고 쓰리고 또 가스차고 막 이런데 현미를 먹으라고, 그렇게 좋다고 먹으라고 해버리면은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런 현미를, 좋은 현미, 통곡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학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또 현미를 먹을 수 있게끔 현신버터, 또 현미 크림수프, 현미죽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소화기계통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미를 갖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이번 시간 드디어 이제 6번째 강의예요. 6번째 강의,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단백질 나오면은 모두 다 아마 아시는 게 많을 거예요.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단백질 한번 전체적으로 기준 잡고 그 기준에서 어떻게 벗어나면은 악액질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질병으로 변하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기준을 딱 잡아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단백질 수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게 어류, 육류,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육류, 특히 육류의 단백질에 대해서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또 이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는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뭐 하여튼 이렇게 한번 육류 단백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자고요. 그 다음에 육류 단백질, 그 다음에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카제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제인, 우유 단백질, 계속해서 우유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오늘 좀 한번 유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하여튼 어육류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단백질을 분류가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PPT 오늘 나눠줄 거예요. 뭘로 나눠드렸나요? 워크북으로 해서 나눠드렸으니까 이거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백질 하기 전에 제가 운동 먼저 썼어요. 운동 먼저. 예, 맞아요.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통곡물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없이 좋은 걸 먹는다? 이건 우리 몸에 악액질 만드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어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운동 없이 먹으면은 우리 몸 안에서는 뭐한다? 차고 넘친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지속되면 그 안에서 부패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의학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식물성 단백질 다 아시잖아요. 두부, 낫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콩 단백질이죠. 뭐 그런데 의외로 김 속에 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g당 들어있는 걸로 따지면 김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냥 드시면 돼요. 식물성 단백질 충분한 양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좋다, 뭐 조금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동물성 단백질에 특히 또 이제 어류를 먹으면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류 좋아요. 어류도 좋은데, 자연의학에서는 어류 큰 고기를 권하지는 않아요. 손바닥만한 거, 그래서 적은 불고기 같은 거. 왜냐하면 먹이사슬로 인해서 큰 고기로 갈수록 잡아먹어서 오염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중금속 오염, 특히 순 같은 거, 뭐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 큰 고기 속에서는 그런 순 오염이 상당히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많이 드시게 되면 그건 사람이 오염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방해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멸치, 동물성 단백질은 달, 계란,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드시겠다 그러면은 양을 좀, 큰 고기를 드시겠다면 양을 좀 적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정도 근데 일단은 중금속은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무조건 쌓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아주 큰 고기는 정말 꼭 먹겠다면 조금 적게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가 어육류도 따뜻한 놈이 있고 차가운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요. 사람도 체질을 갖고 있듯이 이 체질에 대해서는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어떤 사람은 닭을 먹으면 닭고기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돼지고기를 또 좋아하고, 어떤 경우는 또 돼지고기 먹으면 자꾸 속이 안 좋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각자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뒤에 또 한번 분류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하여튼 본인들이 드셔보면서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건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단백질이 가장 문제는, 좋은데 양질의 그 단백질 하면은 어리와 육류를 얘기를 하는데, 특히 어육류가 이 단백질이 넘치면은 더 큰 또 문제예요. 부족할 때 보충하는 것도 좋은데 또 넘쳤을 때 큰 문제가 오는 건데, 우리 몸에 단백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응? 우리 몸에 진짜 필요한 양은 그냥 킬로그램당, 우리 체중 킬로그램당 1g 정도 생각하면 돼요. 이게 표준의료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한 300g 정도가 하루에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가 생산을 해요.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찌꺼기라고도 봐야 되는데 이걸 리사이클하고 있어요. 바깥에 우리가 쓰레기 다시 재활용하듯이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밝혀지면서 이 단백질에 대해서 이게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하여튼 단백질은 한 300g 정도가 인체에서 필요하다. 뭐 세포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세포, 유전자 뭐 다 필요해 만들려면은. 그런데 300g 중에서 220에서 30g은 자가 생산한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밖으로 먹어야 되는 것은 보통 한 70g 정도 전후로 해서 우리가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기준했을 때 킬로그램당 1g 정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많이 먹었을 때가 문제예요. 많이 먹게 되면 넘치게 돼요. 단백질은 넘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나요? 밖에 여러분들이 단백질 고기 갖다가 밖에 썩혀보세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에요? 부패가 일어나면서 냄새가 아주 고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악액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로도 만들고 비만도 만들고 고혈압도 만들고 중풍도 만들고 치매도 만들고 심지어 암까지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과잉하게 섭취되면 이런 다양한 악액질이 만들어지면서 질병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자가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몰랐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의학이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도인가요? 2016년 일본 분이에요. 오스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분이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16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타요. 원리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단백질이 체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기전을 밝혀내요. 세포의 오토파지다라고 하는 기전을 발표하게 돼요. 세포의 오토파지, 새로운 언어죠. 오토파지. 오토 하니까 많이 듣지 않았나요? 아우토 하면은 독일말로 아우토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왜? 여러분 아우토겐 저하고 많이 했잖아요. 아우토겐 트레이닝. 스스로 아우토겐은 스스로 생성한다는 뜻이고 오토파지는 스스로 먹는다는 뜻이에요. 오토파지, 스스로 먹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즉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하루에 심하게 먹는 1조 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1조 개가 새로 태어나고 1조 개가 소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죽은 걸 가지고서 다시 리사이클 하는 거예요. 최고 양질이죠. 우리 인체를 잃었다가 그것이 쓰레기로 나온 거예요. 이것을 리사이클하는, 그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질의 단백질, 끓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는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내에서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끓음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끓음도 없는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데 어떤 때 이 양질의 단백질을 우리 세포가 먹을 수 있느냐면은 우리 기능이, 몸이 좋을 때예요. 특히 운동을 하면은 이 능력이 더 뛰어나져요. 그래서 또 걷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음식하고 운동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세포가 안 먹으면, 그리고 그것을 또 장이 제대로 또 만들어내지 못하면, 영양소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건 쓰레기예요. 그리고 악액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포의 오토파지, 세포 스스로 먹는 것이 밝혀지면서 하나의 지금까지 자연의학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로 좀 밝혀지는 근거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오토파지에 대해서는, 단백질 오토파지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자료는 드릴 테니까 한번 깊숙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워크북 자료에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놨어요.
자, 단백질.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단백질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럼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킬로그램당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로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우리가 복용하기 때문에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물성으로 섭취할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단백질 하면은 한번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게 왜 단백질이라는 이름이 붙였는지부터 시작해서 누가 이걸 발견했는지 이런 기초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단백질은 이 발견된 것은 1800년대예요. 1839년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네덜란드의 그 화학자예요. 화학자 이름이 게르하르트 몰더. 힘드네요. 이분이 발견했어요. 하여튼 이분이 발견했는데 그래서 왜 단백질을 묻혔냐? 이 단백질의 그 어원은 그리스어인데요. 이 단백질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오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어원이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최고로 중요하다. 실제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해요. 정말 최고로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19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고기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시기가 와요. 항상 우리 이 음식도 그렇고 어떤 건강 포함해서 정신적인 거 뭐 이런 것들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포함해서 전부 다 어떤 큰 문화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크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의학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하여튼 그 시대에는 단백질이 대량 생산하는 시기하고 맞물려 떨어져요. 고기가 대량 생산하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 단백질 하면 고기와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이게 많아요. 이게 한 100년 전이죠.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의외로.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닭가슴살하고 소고기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이 속에 단백질이 아주 양질의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양질의 단백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정말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얼마나 더 먹으면 악액질로 되고 얼마나 먹으면 부족하냐, 넘치면 악액질, 부족하면 영양 부족이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양질의 단백질은 고기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그럼 식물성 단백질은 어떻게 우리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찾아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시죠. 단백질에 대해서 대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백질을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단백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시고 또 임상을 하신 분이 계세요. 콜린 캠벨 박사예요. 이분이 이제 쓰신 책이 있죠. 더 차이나 스터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단백질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잘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터디 연구한 거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 방대한 책을 좀 요점 정리, 단백질을 좀 요점 정리해가지고서 어떤 실험을 했고 또 이분이 밝혀낸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할 거예요. 아마 단백질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을 세우는데 상당히 아마 좋은 그 공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여튼 차이나 스터디, 중국에서 어떤 연구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1983년도에 시작된 연구예요. 미국의 코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중국의 예방의학 아카데미라고 하는 정부 단체가 있어요. 이 공동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질병과 단백질의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연구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이 안에서 아마 다 찾아낼 수가 있을 건데요. 예. 자, 바깥에서 지금 햇빛이 저한테 지금 강하게 지금 딱 쬐고 오네요. 예.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예.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운동선수들한테 이 단백질 파우더는 과연 도움 될까요? 많이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 단백질 보충제죠. 보충제뿐만 아니라 닭가슴살 이런 것들을 꼭 먹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채식주의자는 어디에서 이렇게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정말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답을 이렇게 해결하는 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특히 채식만 하는 그 어린이들 동물성 단백질 없이도 어떻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인데 제가 항상 그 기준을 잡을 때 이 콜린 캠벨 교수의 차이나 스터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기준을 잡아 드려요. 물론 니시 갓조조를 중심으로 한 그 자연의학자들 여기에서 어떤 임상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같이 참고해보면 딱 맞아요. 콜린 캠벨 교수가 과학적으로 접근한 방법이나 우리가 자연의학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암과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니시가츠주가 이야기한 이 니시 이야기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수많은 특히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한, 난치병을 치료한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 그래서 충분히 효과가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여튼 콜린 캠벨 교수의 그 단백질 연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쥐 연구부터 시작해요. 동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사람이 동물하고 똑같은지, 그리고 동물은 얼마나 먹어야 되고 사람은 얼마나 먹으니까 단백질이 악액질이 돼서 우리 몸에 병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과학적인 것들을, 그리고 또 재현성을 갖다가 밝혀내는데요. 일단은 콜린 캠벨 교수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발암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즉 다이옥신 아시잖아요. 다 발암물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플라톡신, 이것도 이제 발암물질인데, 이런 발암물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암을 발생하는지, 이것을 초기 연구에는 이분이 MIT하고 버지니아 공대에서 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닭이 집단 폐사를 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사료 속에 우리가 농약이죠. 다이옥신이 발견돼요. 그러면서 이게 원인이 뭔지, 왜 닭이 발암물질에 의해서 집단 폐쇄하는지, 요걸 원인을 찾는 과정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필리핀인가 뭐에서 시작한 건데요. 이 땅콩, 그리고 또 옥수수 같은 이런 곳에 곰팡이균이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땅콩 같은 것을 묵혀놓으면 이게 특히 이제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강력한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의 어린이들이 간암 발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어린이한테 간암이다. 술 먹는 사람들한테만 간암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어린이한테 간암이 일어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됐었죠. 이거 아마 1980년대 전후로에서 이게 이야기가 난 원인을 몰랐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먹은 땅콩 그 속에 있는 그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 재밌는 연구를 계속해서 한번 보자고요. 하여튼 그래서 쥐에다가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이 발암물질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쥐한테 단백질을 양을 갖다가 계속해서 변화를 주면서 투입을 해보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필리핀 어린이들한테 발병된 그 간암은
이게 재밌는 걸 발견해요. 원인을 못 찾고 계속 있다가 좀 부유한 집 애들한테만 발병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집의 아이들은 발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유한 애들만 보니까 암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똑같이 먹었는데. 똑같이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난한 애들이 더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한테는 간암 발병이 없고 뒤에 좀 부유하게 사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문제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이 연구가 급속히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한테 이제 실제적으로 아프라토신을 투약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투약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갖다가 주입하는 거예요. 그 어떤 단백질이었냐면 우유에서 뽑은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먹는 20% 정도를 먹어요. 미국 사람들이 총 열량의 20%를 단백질에서 섭취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단백질 20%를 아프라톡신을 준 쥐한테 먹여보니까 모든 쥐가 다 간암에 걸리는 거예요. 즉, 아프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데 그 발암물질이 단백질을 만나면은 그냥 암으로 발전하는 거고, 단백질을 만나지 않으면 그 양은 기준이 20%예요. 그래서 과잉학으로 먹게 되면은 암으로 발생하는 것을 동물 실험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보통 미국 사람들은 20%를 거기서 섭취했고요. 1970년대 이야기예요. 그 열량의 20%를 단백질에서 섭취하고 동양 사람들은 그때 한 5% 정도를 단백질을 섭취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20%를 투여하기도 하고 5%를 단백질을 투여하기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5% 투여한 단백질에는, 단백질 5% 투여한 것은 아프라톡신을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해도 간암이 발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동물 실험에서 이걸 찾으면서 하여튼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 물질의 양보다는 단백질의 양에 따라서 암 발생률이 결정된다는 것을 콜린 캠벨 교수가 밝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콜린 캠벨 교수가 이걸 밝혀내고 정말 그러면 사람도 그럴까? 라고 하는 궁금점으로 이 차이나 스터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암을 촉진하는 그 원인을 갖다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 국립보건원이라든가 미국 암학회, 미국의 암연구협회, AICR이라고 하는 그런 협회가 있어요. 27년간 연구하면서 그 자금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자금을 받아서 지원받아서 이게 연구를 계속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우유 단백질의 이 실험은 철저하게 우유 단백질 속에 있는 카제인이라고 하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유 단백질의 87%가 카제인이라고 하는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카제인은 모든 단계에서 암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동물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곡류에서 얻은 식물성 단백질, 이건 콩이라든가 뭐 밀이라든가 뭐 현미에도 들어있다고 그랬잖아. 이런 것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모든 단계에서, 암은 이제 세 단계로 나누는데 모든 단계에서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미국에 대표하는 코넬 대학과 또 영국을 대표하는 옥스퍼드 대학,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중국 예방의학회,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콜린 캠벨 교수가 이게 주도하게 되는데, 중국의 한 170개 그 오지 마을, 이 마을에서 단백질 사람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언제? 198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프로젝트가 시작하면서 이 프로젝트에서 알고 싶은 것은 동물성 단백질과
어떤 식물성 단백질의 어떤 차이 연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암과의 관계, 특히 유방암하고 관계가 상당히 좀 깊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 유방암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단백질도 마찬가지 심장질환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 지금은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이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질병들, 그 다음에 뇌질환, 인지능력 장애라든가 치매, 특히 중풍 이런 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계기가 되는데요. 또 기타 자가면역 질환도 이 단백질하고 관련돼 있어요. 하여튼 자가면역 질환, 특히 여러분들 많이 불편해하는 관절염, 뼈, 신장, 하여튼 백내장, 노안 등 정말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해서 단백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대단히 우리가 음식으로 갖고 하는 연구 중에서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돼요. 제가 볼 때 먹는 거에 대한 연구가 가장 방대,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하여튼 단백질과 이 과정에서 단백질과 암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깊이 그리고 또 너무 방대하게 아마 결론을 내려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가 말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 시작은 처음에 얘기한 그 동물 실험이 기초가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이 사람한테도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동물 실험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연구가 되는 건데 암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암은 일단 발연기, 씨 뿌리는 시기가 있어요. 두 번째 촉진기라는 게 있어요. 막 자라나는 시기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발연기는 누구나 다 씨 뿌리고 있어요.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거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게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자라버려요. 그래서 그걸 촉진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기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자란 다음에는 전이를 해요. 옮겨가는 단계. 이 단계까지 해서 이 3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발연기,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에 노출되기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촉진기, 이것은 암세포가 성장하는 시기예요. 발암물질에 노출됐다고 해서 모두 다 암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게 해결하지 못하면 암세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정기라고 얘기하는데 암세포의 그 덩어리들이 이제 형성돼 가지고서 다른 조직에도 손상을 입히기 시작하는 시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이 세 단계에 따라서 단백질과 이 아플라톡신, 즉 발암물질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구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DNA와 결합해서 문제는 여기서 찾아낸 것은 이 DNA하고 이 단백질 섭취량하고 그 다음에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DNA에 결합하면서 이 활성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DNA 결합이 이루어져야 이제 유전자의 결합을 이루어져야 암으로 발병을 하기 때문에 이 활성화시키는 효소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식이요소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9번째가 식이요소라고 그랬잖아요. 9대 영양소에서. 그래서 단백질의 섭취량을 줄였더니 그 발암물질과 DNA 결합을 일으키는 활성화시키는 효소의 활성도를 뚝 떨어뜨리다는 거예요. 즉 유전자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발암물질이. 놀라운 발견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발암물질이 모든 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했는데 단백질이 거기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효소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하여튼 단백질의 섭취량을 줄였더니 암 발병률이 뚝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됐죠. 하여튼 저단백 시기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 비슷한 어쨌든 식생활을 하게 되면 종양들이 감소시키는, 종양의 발병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중국 스터디에서 발견하게 돼요. 하여튼 그 발암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좀 줄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포 증식이 좀 느려진다는 것도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효소의 활성, 암을 일으키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알아냈고요. 하여튼 암세포 발생과 관련된 어떤 효소의 핵심 요소들을 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뭐가 저단백 시기를 하게 되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프라톡신, 즉 발암물질과 DNA와 만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부가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적게 생성하더라. 그래서 암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첫 번째 그 발현기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촉진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 촉진기는 암세포가 막 성장하는 시기라고 그랬죠. 이때도 또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응? 발암물질, 즉 아프라톡신이 그 양이 발암물질의 양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단백질의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암물질에서 발현된 그 양은 그 암이죠. 암이 이제 발암물질로 발견되게 되는데 발암물질이 단백질의 20%를 투여했을 동물 실험 그렇게 했잖아요.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5% 투여했을 때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확인을 한 건데 20%에는 동물 실험에서 전체가 다 발암이 되죠. 근데 5%를 투여했던 그 동물에서는 발암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우리 중국 스터디에서 보니까 이 현상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발암물질의 양을 동물 실험에서 조절했어요. 20%, 5%, 뭐 10%, 이렇게 뭐 조절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단백질 양하고 비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발암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정리 또 하면은 단백질의 양에 의해서 암의 성장, 암의 촉진, 암의 발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더 여러분들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냐? 정말 단백질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는데 안 먹어도 문제, 많이 먹어도 문제. 그러면 정말 얼마나 먹으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이제 동물 실험에서도 이루어지고 오지마을에서 그 170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다양성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지마을들은 정말 외부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다 단절돼 있어요. 처음부터 태어나서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마을을 이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구하기가 좀 편했죠. 단백질을 어느 정도 먹는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1년 연구가 아니에요. 아주 지금까지도 계속 뭐 연구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상당히 몇십 년 프로젝트로 해갖고서 기준을 잡아갖고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단백질의 양을 20%, 5%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특히 이제 동물 실험에서는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양을 조절해가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하여튼 그랬더니 많이 먹을 때는 막 성장하고 20% 많이 먹을 때는 성장하고 적게 먹일 때는 성장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단백질의 섭취량에 따라서 극단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의 양을 줄인다고 해서 암이 치료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암세포 성장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보면 음식이 막 어떤 좋은 거 먹어서 막 암을 치료한다 뭐 한다 막 이런 것들은 조금은 과장일 수 있어요. 식이요법을 하다 보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식이요법을 하셔야 된다. 중간에 끊어버리면 다시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또 관련돼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하여튼 양을 줄일 때는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양을 늘리면 또 나타난다는 것이 이게 암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하려면 암이 성장 처음에 시작한 암의 어떻게 보면 발현기에도 관여하고 촉진기에도 관여하고 이렇게 관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의
촉진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이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단백질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단백질의 양이 10%예요. 10%까지는 암의 병소가 성장하는 게 그렇게 팍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를 넘는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결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10% 이하를 이제 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총 열량의 10% 이하를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계속해서 이제 한번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수행 과제예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해서 동물성 단백질은 5%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셔라고 이야기를, 자연의 향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단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였지만 암만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암이라는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성 질병에서 만성질환하고 같이 실험을 했더니, 우리가 성인병이라는 것도 같이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 양을 정말 중요한 이 단백질의 양을 어디까지 먹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세계 이제 표준의학에서,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표준의학에서 일일 권장량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이 데이터, 이 연구에 의해서 일일 생산량을, 그 일일 복용량이죠. 일을 먹어야 되는 양을 10%로 딱 정해요. 열량의 10%. 그래서 단백질 양은 자기 체중의 1g 정도, 그래서 60g, 70g, 서양인들은 70g 전후가 될 것이고, 이 동양 사람들은 조금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들은 체중의 1g, 그래서 5, 60g 정도가 될 건데요. 하여튼 이걸 다시 한번 좀 쉽게,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45g의 스테이크, 이게 딱 45g이면은 칼로리를 따지면은 100칼로리예요. 이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13g이 함유되어 있어요. 45g의 스테이크 내에 단백질 13g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고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일 섭취량이 스테이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180g이 되는 거예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기 먹으면서 이건 건강에 해로워 뭐 막 이렇게 가면서 너무 이렇게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양이 지금 아직 충분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그래서 180g을 드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자고요. 하여튼 콜린 캠벨의 단백질의 연구에서는 특히 간암이라든가 췌장암, 유방암에 집중적으로 이 단백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암에 있어서 정리죠. 결론을 내면 이 발암물질보다는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암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암 촉진을 조절하는 그 영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 단백질 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발견했다고 했어요. 아주 정정의 결론이에요. 이게 미국 국립암연구소에다가, 왜 거기서 연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발도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론적으로 얻은 것 중에 두 번째인데요. 동물성 식품에서는 얻은 그 단백질은 종양의 어떤 발달과 증가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은, 식물성 식품에서 얻은 그 단백질은 종양 발달을 감소시킨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완전히 치료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지만 좀 감소시키고 활성도를 떨어뜨린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효소의 활성도를 좀 떨어뜨리고 있더라. 이렇게 발암물질과 DNA가 맞붙는, 그 연결하는, 그 연결을 시키는 그 효소의 그 영양소를 조금 떨어뜨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동물 실험에서 일어났던 현상과 사람한테 했던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83년도에 중국 프로젝트에서 얻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단백질의 섭취량에 따라서 암의 스위치가 켰다 껐다 하는 작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발견된 거예요. 물론 뭐 발암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바람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은 치유에 있어서 잘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의 차이는 이런 음식의 단백질의 양의 차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1983년부터 시작하는 중국 스터디에서 알아낸다는 거예요. 이 연구가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연구가 돼. 이 방대한 연구를 이 사람한테 연구한다는 게 동물은 쉽지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도 엄청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게 다행인지 사람들을 위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쁜 일인데 암의 은혜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70년대 중국의 총리죠. 우리네 지금은 시진핑 같은 총리인데 그때 당시 누구냐면 주울레였어요. 주울레. 주울레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총리인데 암에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중국 내에 2,400개 지역, 전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8억 8천만 명이에요. 96%, 그때 당시 인구의 96%를 대상으로 이 12개 종류의 암에 대해서 이 사망률을 조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대의 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예요. 생의학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분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암에 대해서 직접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연구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져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가능하겠죠. 그랬더니 그때 당시 찾아낸 건데 지역별로 암이 발생률이 10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막 정말 많은 암 환자들이 발생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암 환자들이 상당히 적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뭐 아무리 많아도 뭐 2배나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중국은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기가 정말 좋은 이때 이렇게 해서 암 지도라는 걸 만들어요. 중국에 어떻게 보면 암을 연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기초적인 것이 이때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1, 20% 차이는 엄청난 건데 100배가 차이가 났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왜 암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암에서 왜 죽어가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됐던 거죠. 하여튼 그런데 암뿐만 아니라 이 지역별 차이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니까 암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뭐 뇌질환, 뭐 감염성 질환까지 심지어 그때 당시 연구한 게 48개 질환에 대해서 음식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보다 더 어떻게 방대하고 이거보다 어떻게 또 과학적이 이거보다 어떻게 또 재현성 있는 것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이런 연구를 기준으로 해서 콜린 캠벨 교수는 이제 어떤 시기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표준의학의 기준이기도 하고 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자연의학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을 다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연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마을을 선정했냐면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면 왜냐하면 그때 교통수단도 없고요. 정말 70년대요. 60년대, 70년대 뭐 포함해서 이 80년대까지는 중국은 정말 이렇게 또 조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시기, 낙후됐던 시기였죠. 그래서 한 오지 마을에서는 그냥 그 마을에서만 살지 바깥에 나가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한 게 없는 마을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생활, 어떤 음식 생활 이런 것들을 질병과 연구하는데 가장 최적의 곳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단백질을 먹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계속
그런 동일한 조건에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연구를 시작한 거죠. 동물 실험은 쉽죠. 동물 실험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실험과 동일한지에 대한 어떤 큰 프로젝트를 찾아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냈는데, 물론 뭐 동양인과 그때 당시에 미국인들이 그 식생활의 차이, 거기서 나타나는 암 발병률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찾게 되는데요. 이 칼로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깡통 속에서 단백질을 태워보니까 4칼로리가 나오더라. 뭐 우리 몸에서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칼로리 개념이 큰 틀에서는 맞지만 우리 사람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여튼 칼로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연구가 되는데 칼로리 양은 전체적인 먹는 양은 중국 사람이 많아요. 그 미국 사람들보다 칼로리 양이 많아요. 농촌에 가니까 정말 고구마 먹잖아요. 밥도 그렇고 뭐막 고구마, 감자 뭐 이렇게 많이 먹고 동물성 단백질은 조금 덜 먹더라도 그리고 지방도 좀 많이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갖고 전체적으로는 칼로리는 중국 사람들이 많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량은 미국 사람들이 많고 뭐 이런 과정들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하여튼 동물성 식품은 중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연구 마을들은 훨씬 적게 섭취하지만은 통곡물, 그 섬유소와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철분을 많이 섭취한다는 것이 또 밝혀낸 이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철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는 것을 이제 알아내게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 중국 잘 사는 동네와 그 당시 그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못 사는 동네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또 나오게 돼요. 도시지역, 약간 준농촌지역, 뭐 농촌지역 이렇게 선정을 해서 수많은 지역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음식으로 생기는 질병은 두 가지로 좀 나눠지더라. 하나는 풍요병,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먹여서 생기는지 원인이죠. 어떻게 보면 빈곤병,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그리고 위생이 불량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생기는 병이 서로 다르더라라는 결론을 또 얻게 돼요. 풍요병 대표적인 병이 뭔가요? 암이에요. 암은 일단 무조건 풍요병이다. 아까 지금 단백질 양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도 했지만 정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암은 풍요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도 풍요병이에요.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들, 심장 질환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풍요병에 속한다.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 악액질이 많이 생겼을 거잖아요. 좀 제거하면 돼요. 그리고 좀 덜 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식사요법이 정해서 이제 사람마다 다른 치료법을 쓰게 되는 또 계기가 돼요. 똑같이 치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빈곤병이라고 하는데 이 빈곤병은 대표적인 빈곤병이 폐렴이에요. 폐렴. 그 다음에 뭐 의장병, 위궤양, 소화기 질환들 이런 것들은 빈곤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장폐색. 그럼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많이 먹이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그런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빈곤병으로는 다시 하면 폐렴, 장폐색, 위궤양, 뭐 소화기 질병들, 그 다음에 결핵 같은 거. 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못 먹는 거죠. 뭐 결핵은 당연히 이제 빈곤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기생충 질환들, 그 다음에 놀랍게 류마티스성 심장 질환이 여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임신성 질환들. 결국은 몸이 문제가 와서 못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못 먹는 거지 처음부터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몸을 치료하고 9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들어있는 것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차이나 스터디에서도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너무 막 먹어야 된다는 긍긍거리지 마시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 못 먹게 돼 있어요. 빈곤병 같은 경우. 위궤양 12전에 걸렸는데 어떻게 먹어요, 현미를. 그런 경우는 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단계를 나눠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치료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그룹에서도 어떤 질환벌에 서로 연관성이 좀 다른 것을 또 알아내는데요. 폐렴 환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유방암 환자가 별로 없어요. 기생충 질환은 대신 많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즉 빈곤병은 빈곤병끼리 같이 많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풍요병, 그 유방암 환자가 많은 동네에는 또 관상동맥 질환이, 심장 질환이 훨씬 또 많다는 것도 또 알아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단백질의 양과 이렇게 질환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발견되는데요. 이 동물성 단백질하고 이제 지방이죠. 콜레스테롤. 예. 음식하고 혈중 콜레스테롤과의 관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이 단백질 양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아내요. 우리는 혈중 콜레스테롤은 지방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죠. 동물성 식품의 단백질과 콜레스테롤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식물성은 관계없어요. 근데 식물성 중에서도 그 혈중 콜레스테롤과는 관계가 있어요. 즉 단백질과는 문제가 없는데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혈중 콜레스테롤의 이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이 통곡물들이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통곡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암의 어떤 촉진을, 성장을 갖다가 조금 늦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칼로리지만. 그래서 통곡물과 채소와 뭐 우리가 과일까지 이런 식품을 우리가 또 뭐 어떻게 보면 완전식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품들이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낮추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즉 단백질하고 콜레스테롤 증가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동물성 식품이 그냥 단백질인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런 통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콜레스테롤에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좀 분류해 볼게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거와 감소시키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것은 육류 당연히 들어가요. 우유, 계란 뭐 이런 것들이 생선 이것도 다 올려주는 작용에서 그리고 지방과 같은 어떤 동물성 단백질이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섭취를 했을 때는 많이 섭취를 했을 때는 쭉 혈중 콜레스테롤 올라가고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하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 이거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식이섬유 뭐 이런 것들 식이성 섬유죠. 뭐 셀룰로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종합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통곡물 그 다음에 뭐 채소 뭐 과일 같은 거 이런 종류들은 콩류 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또 하나는 동물성 단백질과 이 콜레스테롤이 이 동물성 단백질에 의해서 암에 유발되기도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았을 때도 이런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백질이 적게 먹더라도 어떻게 보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암이라든가 이런 그 성인병 이런 것들을 좀 또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찾아내게 돼요. 하여튼 콜레스테롤과 이 동물성 단백질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한번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새로 발견된 거예요. 무슨 것이 발견됐냐면 중국 농촌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적은 양의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식 질병들 이런 것들이 서구식 질병이라는 것은 많이 먹어서 생긴 거예요. 이런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또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동물성 단백질이 혈중 콜레스테롤, 즉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만 먹어도 발병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지방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지는데 이 지방과의 연관성인데요. 요건 다음 시간에 또 지방에서 또 한번 우리가 다뤄보겠지만은 요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 적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안 먹었어 라고 하는데도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성 단백질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또 밀접한 관계에서 많이 먹으면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높아가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떤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발견으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화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포화지방 중에 이 식이성이죠. 그 동물성이 아니고 그 식물성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에도 이게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식물성이면 무조건 좋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방에서 또 다루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들도 좀 발견되고요. 또 하나는 통곡류도 중요성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통곡류, 콩류, 뭐 현미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죠. 식물성 단백질인데도 불구하고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먹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다라고 하는, 동물성 단백질은 높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또, 이거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자연의학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사용했지만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이거로 또 노벨상 줘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동물성 단백질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아마 처음으로 발견한 시간이 아닌가. 콜린 캠벨에 의해서 발견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나쁜 저밀도, 즉 우리가 LDL이라고 하죠. 저밀도 콜레스테롤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뭐가? 동물성 단백질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지방이 아니더라. 이렇게. 물론 지방도 관련이 있어야 돼. 지방은 지방 뒤에 얘기할 거지만 동물성 단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먹어야 되는데 적으면은 적은 대로 문제,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엄청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보면 동물성 단백질,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암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동물 실험 했다고 그랬죠? 동물 실험 뭘로 했다고 그랬어요? 우유 단백질로 했어요. 즉 카제인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니까 발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동물성 단백질이 암 유발을 촉진하는, 성장시키는 이런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다고 그랬어요. 즉 우유 단백질을 카제인을 5%, 뭐 10%, 20%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를 해봤다. 그랬더니 암의 성장과 암의 휴직이라고 그러죠. 암에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단백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동물 실험에서 많이 공급되면은 무조건 암이 성장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과 어떻게 보면 암과의 관계도 또 많이 규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요. 하여튼 중국 연구에서 얻은 가장 큰 수학은 동물성 단백질이 암 유발작용을 우리가 동물 실험하고 똑같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고요. 하여튼 간암 발생이 중국 농촌에도 상당히 많았는데 또 이런 것들도 알아냈어요. 뭐 동물성 단백질 관계없이 시골에서도 충분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간암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B형 간염하고 관련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B형 간염. 그때 당시 B형 간염이 미국의 감염률이 0.2%, 0.3% 정도였는데 그 중국은 그때 당시에 12%, 13% 이렇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렇게 인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B형 간염 갖고 계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하는데 조금은 더 각별히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서 표준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동물들과 동물 실험과 사람의 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이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바이러스, 또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총이라면 동물성 단백질을 방아쇠를 당기는 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콜린 캠벨 교수의 중국 스터디에서 나온 결론이기도 해요. 즉 단백질 양을 조절하는 것이 방아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암 발생을 켰다 껐다 하는 그런 암 발생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암뿐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풍요병이라고 하는 거에 대부분의 풍요병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단백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단백질은 필요하다. 하지만 단백질의 양은 과잉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만 먹어도 큰 문제 없다. 그리고 또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데 양질의 단백질이니까 이것도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나이가 드시면은 조금 드셔야 돼요. 양질의 단백질들을. 하지만 왜? 운동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번 정리하는 거예요. 운동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몸에 230g의 단백질이 이미 있어요. 그걸 얼마나 효용적으로 써먹느냐가 그리고 청소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거 운동에 그리고 우리 몸의 능력을 갖다가 키워주는 거예요. 연세가 되시면 운동량이 떨어지면은 고기의 양을 늘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미학의 이게 이론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좀 줄여도 운동량이 많으니까 단백질 양을 조금 줄여도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줄여도 문제가 없다. 식물성 단백질 충분히 먹어도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시면서 운동량이 좀 줄어들면 반대로 우리가 운동량을 좀 늘리게 되면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드셔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10% 이상이 넘었을 때 10% 이상이 넘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온다. 그게 쌓이면서 악액질에 심각한 악액질을 만든다. 무슨 악액질이라고 그랬죠? 부패 악액질에 단백질에 동물성 단백질 부패 엄청나게 냄새 고약하죠. 이런 악액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전체적인 강의를 마칠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의 이제 수행 과제예요. 수행 과제 10% 아니면 여러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일주일 동안 좀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적게 드시고 줄이시고 끊으셔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또 뒤에 더 드셔도 되니까 조금 드셔도 되니까 기준은 저는 5%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아마 잡으면 되지 않을까. 5% 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먹는 열량의 5%만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그 이하만 섭취한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원하는 대로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게 수행 과제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일주일 뒤에 여러분의 몸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찾아보는 이것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 시간이 좀 길었죠.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너무 중요하고 말도 많아가지고서 이런 긴 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표준을 한번 잡아봤어요.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대강은 아마 정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지금까지 수행하고 나서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들끼리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고 또 질문을 받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